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에 과연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3연임 이후에 미국 언론에 나왔던 얘기죠. 바로 뉴욕타임스에 플리처상 수상 언론인인 이 브렛 스티븐스가 시진핑 고마워요. 당신의 3연임은 미국과 자유진영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네. 보셨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실질적으로 3년임에 성공하고 이번에 이제 인사 배치를 완전히 자기 계파 사람들로 채워놓으니까 이거는 이전에 경색됐던 중국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발전했던 것들이 보시면 덩샤오핑의 적절한 전환, 경제정책 전환, 그리고 그거를 이어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장저민과 후진타오의 이런 개혁개방 기조 유지하면서 국제무대와 같이 호흡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총서기로서 이제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는 10년간 사실 국내 문제보다는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데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3년임을 하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서방 세계의 찬스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고 위협을 했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스스로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 이제 다분히 미국적 시각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제 스스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차원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일종의 이 자신들이 스스로 속된 말로 엎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시진핑 생각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완전히 좌파를 정치국 상무위원회 포진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쨌든 사면임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각도 곱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됐을 바에는 완전히 내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내가 계획한 거를 그대로 한번 밀고 가보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효율성, 통제의 효율성을 더 강조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쪽으로 보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면 그게 먹히겠지만 경제적으로 실패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아무리 중국이 이제 공산당 일당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그 안에서는 이게 교체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롯이 이제 경제가 잘못되면 시진핑 주석과 세력의 어떤 오롯한 책임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란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서방 세계에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경제 전문가가 없다. 이게 전부 개인적 인연과 물론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기를 하거나 지방에서 성장을 할 때 충실하게 그 사람들이 맡은 바 역할을 했었고 그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상무위원회에 대거 진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경제가 잘못된 길로 가도 통제는 고사하고 뭐 견제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많은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나마 최소한의 유지가 되었던 집단 지도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시대에도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택동과 약간의 대척점에 있는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속이, 료셔치, 주울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 왔고 덩샤오핑이 할 때도 전윈이라는 덩샤오핑의 노선에 견제와 균형을 찾는 그런 또 원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번 인사를 보고 지금 어쨌든 장저민의 상하이방은 상당히 이제 유명무실해졌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리커창, 왕양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계열인 리커창이나 왕양은 은퇴를 하더라도 그 계열인 호춘화 정도가 상무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상무위원은 고소하고 정치국원에서도 뺐어요. 네. 결국은 완전히 개파 안배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해서 가겠다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건데 이게 중국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서 화국봉이라는 사람이 약 2년간 통치를 했죠. 마오쩌둥이 당신이 일을 하면 내가 안심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나를 후계자로 지명한 거다. 그래서 사실 그때 화국봉이라는 중국 지도자가 23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976년부터 23 더하면 1999잖아요. 네. 그때 이미 2000년이 되면 영국을 초월하고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계획을 그때 이미 내세워요. 그리고 10대 프로젝트를 내세우는데 그게 지금 사실을 하고 있는 중국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당 내에서 그럼 한번 해보시오. 근데 안 되잖아요. 네.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이 내부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 대세에 참여하고 개방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이 짜놓은 국제질서판으로 국제 분업 질서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회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중국 당 공산당의 핵심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 시진핑 인맥 일파로 채워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공산당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교체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상황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목소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상황, 경제 상황을 보면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해마다 낮아졌단 말이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그럼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시진핑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워낙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애들이 100명인데 90등 정도 하던 성적 거두던 애가 좀 열심히 하면 뭐 4, 50등은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가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2015년, 16년부터 이제 중국의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는 뉴노멀, 신常態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시도를 했고 그래서 중속 성장 모드에 이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100원이 10% 성장하면 110이 됐는데 이제 경제가 커져서 500원이 됐기 때문에 500원에 5%만 성장해도 25원이다 이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그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으로 넘어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는 뭐 공동부유라든지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게다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이 뭐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혁개방의 성과와 열매를 나름대로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약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상당히 몇십 년간 훈련이 된 성과를 열매를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사회 불안 요소로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 3기 체제의 관건은 경제 회복입니다. 근데 이 경제 회복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재편 전략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진핑이 3선에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가 문제다.
지금부터 수많은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사회 불만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며 1년에 1,300만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 실업은 지금 20% 가깝게 되고 있단 말이죠. 5명 중에 1명이 지금 실업자인데 그 고등 실업자잖아요. 이 친구들은 SNS도 할 줄 알고 최첨단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잘못 관리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압박으로 관리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진핑 자체 집권 정책의 잘못도 있지만 정책을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그거를 이제 신시대라는 표현을 써서 과거의 덩샤오핑식 발전 모델은 약효가 다 됐다. 이제 신시대를 하겠다고 갖고 외친 게 지난 5년 19차 당대회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중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는 본인이 뭐 시진핑 지도부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 중국 경제를 2배로 성장시키겠다. 네네. 지금 중산층. 네. 중산층. 네, 중산층. 그러면 중산층이 2배가 되려면 성장률이 5% 가까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정말 공동부유가 성공을 하든지 네. 뭐든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글쎄 말이야. 이게 역산을 해보면 중국이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기초를 완성하고 2049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럼 이제 그거를 역산을 해서 올라가 보면 1년에 5.5% 정도 지속 성장을 해야 시진핑이 얘기한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을 2배로 올리려면 결국은 이제 소위 중국이 얘기하는 소강사회, 중산층 사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중산층이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서. 네. 뭐 중산층이 뭐 4억 명이다, 5억 명이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과도한 고소득 뭐 이런 거를 좀 제어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생겨서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게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어를 하면 이게 돈을 벌 길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 국유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데 국유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회 문건에도 분명히 나오죠. 공동부유를 하는데 민영경제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특별히 더 했어요. 19차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요 이제 20차 당대회 열리기 한 달 전에 열렸잖아요. 거기에서는 공동부유 얘기는 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까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냥 얘기하듯이 소위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서 뭐 통제도 하고 국유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쌍순환이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국제무역도 잘하면서 내수 소비도 진작시키겠다. 이게 지금 거의 3마리 토끼를 잡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가능하냐. 원래 우리가 2마리 토끼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는 없애고 막 이제 이런 논리인데 지금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되지만 이런 방식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워낙 거대한 경제 실체가 됐고 이 경제 실체는 러시아하고 다릅니다. 러시아는 자원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타국과의 경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 중국식 방식을 고집하면서 독자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과 리커창이 경제 노선을 둘러싸고 우리가 뭐 진핑노믹스, 커창노믹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커창노믹스가 지게 된 꼴이 됐고 그때 내세웠던 리커창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사람이 리오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허리퐁이라는
발전계획위원회 주임인데 이 사람은 1대1로 해야 되고 부동산 거품 이런 거 주식 거품 압박으로 눌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추세가 만약에 허리퐁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 부총리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이런 분이 경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과거보다 더 경색될 거다라는 생각, 우려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꼭 성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구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찍어 누를 수가 없는 게 부동산 이대로 가면 자칫하면 뭐 경제 성장도 끌어내리고 소비도 다 잡아먹고 이 부동산 위기는 조금만 방치해도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완벽하게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이제 손을 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恒大사태 그 주요 부동산 기업의 배후에는 다 중국의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네.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알리바바도 상해방의 돈이 마윈이 그냥 사범대학 출신의 영어 통역하던 사람인데 네. 물론 창업을 해서 했지만 뭔가 자기가 설득을 해서 자본을 모아서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해 세력 계열의 돈이 집중 투자가 됐고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장을 안 시켰던 거거든요. 이 부동산도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꼭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그 소위 시진핑 친정 체제가 이제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부동산 지방부채 문제 물론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렵고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아마 작업을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당대회 앞두고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책을 냈는데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또 저러다가 뒤로 나 몰라라 하면은 나만 바보 된다. 그러니까 소비도 안 하고요. 이번에 지금 경제 성장률 나왔지만 소비가 8월 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3.9%가 나와서 예상치보다 3분기는 높게 나왔다고 했지만 네. 그러나 그 내부를 보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국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중국이나 서방에서 걱정하는 건 그거죠. 어차피 그런 게 이제 경제를 책임지는 총리가 해야 되는데 이 총리가 지금 상하이시 서기를 했던 리창이라는 사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상하이 봉쇄했던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봉쇄를 하라 그러니까 이 상해가 갖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의 중요성을 어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저 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걸 또 그대로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자율적 공간이 거의 없는 구조로 보여지는데 그게 돌파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총리 인선으로 볼 때 어쨌든 상하이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사실 외부의 평가는 있는데 네네. 뭐 내부는 다른 거 봅니다. 총리까지 된 거 보면.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잘 통제를 했고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한 건데 그 사회를 잘 통제해서 이 20차 당대회도 잘 열었다. 근데 네. 이제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중국은 이제 중앙위원이 중요하잖아요. 중앙위원회가 약 205명의 중앙위원, 171명의 후보위원을 이번에 뽑았는데 이 중앙위원회 보면 기존의 경제팀을 많이 갈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위원이 돼야 그게 이제 장관급 행정보직을 배치를 받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류허도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뭐 인민은행 행장 이런 사람들 다 은퇴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기 노선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힐 건지 그렇다면 정말로 공동부유와 뭐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거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대외적인 어떤 흐름을 잡기 위해서 실물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온화한, 뭐 온건한 이렇게 바꿀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 3월에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중앙위원들도 전부 다 강성파들이고
다만 이제 과학기술 중심으로 하는 테크노클라트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를 계속 누르면 이 경제는 그냥 죽는 거죠. 죽는데 그게 그냥 기업이 책임지고 민간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바로 당의 정통성과 합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융통성 있는 흐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압박만을 해갖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제로 코로나도 뭐 좀 이제 3년임이 결정되는 뭐 특히 내년 3월까지 가게 되면 그때까지는 혹시 몰라도 네네. 내년 3월 이후에는 제로 코로나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이제 그게 꼭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전 세계적인 지금 전 세계는 전부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중국만 지금 혼자서 제로 코로나를 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당장 풀 수가 없는 게 그럼 그 동안에 했던 거는 굉장히 이상한 게 되는 거죠. 폭발질이 돼버린 거 아닐까요 지금? 내지는 자기 한 번 더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 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이 지방 의료가 완전히 붕괴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 그리고 백신의 효용성도 안 좋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약 40%밖에 못 맞췄어요. 뭐 우리가 물 백신 어쩌고 그러지만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스라는 거를 2003, 4년에 경험을 해봤고 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그게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공산당의 도전 세력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완화되고 교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밀고 가지는 못한다. 약간은 풀을 거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을 수 있는데 왜 안 풀었어라는 의구심을 줄 만큼 확 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중국 경제가 어쨌든 화끈하게 막 경제 회복을 할 가능성보다는 그렇죠. 내수 측면에서도 수출 측면에서도 다 지지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란 나라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딴 거보다도 제 생각은 청년 실업률이 걱정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사실 거의 중국이란 나라가 이 인민의 일자리 이거 제일 우선시하니까 사람 못 자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건가? 그게 굉장히 고민이죠. 그래서 중국 내부의 동력만으로는 아직은 그걸 모든 걸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통 1년에 1,000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항상 그 전에 200~300만이 전직을 하든지 신규 일자리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약 1,300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300만 개의 일자리는 중국 내부의 내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중미 간에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IT 기업들은 또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중국과 대만이 그렇게 싸워도 IT 관련 교역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참 묘하죠. 정말 실용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그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청년 실업.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실업의 대부분이 대졸자 실업이 굉장히 많게 되면 이거는 바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옮겨가고 그 소위 뭐 탕평족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 그 옛날에도 그러면 아유 뭐 해봐야 지금 월급도 못 받는데 그리고 자발적 실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사회가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중국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자녀 갖기를 하게 되면서 한 자녀가 클 때는 황제 대접과 공주 대접을 받고 컸지만 중국이 노령화되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이 혼자서 부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건 바로 사회 문제로 간다. 그래서 이번에도 20차 당대회의 그 대변인이 중국 선전부 부부장인데 첫날 그런 얘기를 했죠. 미중이 향후의 갈등보다는 관리를 하고 중국의 최대 문제는 미중 관계의 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부딪히는 걸 가지고는 어려울 거다. 그럼 적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IT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중국이 견뎌내고 받아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도 어쨌든 3연임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도전 과제가 정말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제 신뢰를 너무 잃었어요. 그러니까요.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한 것도 중국이 빌미를 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봉쇄를 하고 자국 우선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부품을 거기다가 기대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뭐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지나치게 압박을 해서 우리를 자꾸 코너로 mon다라는 걸 가지고 이 소위 그 선전, 선동 이런 거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의 제재, 그건 뭐 중국적 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중국은 국유 기업이나 국영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이 이미 상당히 약하다는 거는 증명이 됐고 사실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잘 아시다시피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뭐 국영 성분도 있지만 민간 기업들이 이 현실적인 여러 그 조류를 잘 적응해서 큰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여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공동부유나 이런 것이 뭐 지나친 고소득, 독점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기업의 활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자본의 유입도 약해지고 중국 국내 기업의 경쟁도 약해지면 그게 바로 실업 문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사회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중국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리커창과 시진핑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갈등을 빚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중국의 경제 상황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